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소설은 듀나 작가님의 너네 아빠 어딨니? 라는 소설이에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두 남매가 아니라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동생을 겁탈하려 하죠.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러자 이 언니가 아버지를 죽입니다. 죽이고 집에 있는 창고에 묻죠. 묻는데 밤 12시 24분인가? 매일 밤 아버지가 좀비가 되어서 되살아납니다. 그럼 되살아나는 아빠를 때려 죽이죠. 계속 반복돼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살아나면 죽이고 그런 거예요. A4로 거의 한 22쪽, 22쪽 가량 되는 단편이라기엔 좀 긴 소설입니다. 중단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SF나 판타지 느낌이 나고요. 호러 느낌도 나고 약간 웃기기도 하고 분위기는 무섭진 않습니다. 약간 재밌는 좀비물인 거죠. 재밌게 읽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네 아빠 어딨니?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인지. 아무리 가난뱅이들과 부자들이 같은 행정구역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가르는 경계선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야. 3X동으로 나오지만 삼성동 같기도 하죠. 아무튼 삼성동에서 그 경계선은 삼성초등학교였어. 이 길쭉한 남양 건물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새로 지어서 아직도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백화점, 레스토랑, 패션샵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쇼핑가가 있고, 그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시나 그만큼이나 번들거리는 최신식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지. 하지만 초등학교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재개발을 코앞에 둔 낡아빠진 주공 아파트 단지와 폐품 처리장, 2년 전에 문을 닫은 낡은 섬유 공장, 그리고 지저분한 판잡집들로 상기색이 덮인 삼성산이 나와. 삼성초등학교의 교과가 아무리 삼산전기바다 피어난 우리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해도 정작 초등학교 북쪽에 사는 아이들 중 삼성산 근처에라도 가본 애들은 서너 명도 안 될걸? 그만큼이나 삼성초등학교는 남쪽의 지저분한 풍경을 가려주고 길까지 차단해주는 완벽한 병풍이었단 말이지. 심지어 그 학교에는 출입구까지 나뉘어져 있었어. 서쪽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대부분 북쪽에 새로 생긴 부촌 아이들이야. 남쪽에 난 후문을 통해 오는 애들은 삼성산의 판자촌이나 주공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고. 그걸 보면 좀 어이가 없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후문이라고 부르는 데가 정문이었단 말이야. 요게 한 문단이에요. 말투가 친구한테 이렇게 주저리 설명해주는 것 같은 느낌. 재밌죠? 네. 말투도 재밌고요. 제가 요번에 그 3개의 소설을 일주일 동안 읽었잖아요. 황정은 작가님의 모자, 그리고 어디쯤이라는 소설인데 이분의 성함이 최진영 작가님의 어디쯤을 봤거든요. 주로 이제 황정은 작가님이나 최진영 작가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단이라고 불리는 정통 문학이랄까요? 문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듀나 작가님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듀나 작가님의 이 소설을 봤을 땐 대중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게 읽을 만한
글이구나. 일반 대중들이 말이죠. 영화나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심지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소설은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재밌게 읽기 좋은 소설이 너네 아빠 어딨니고, 아까 말했던 두 소설, 황정은 작가님의 모자나 최진영 작가님의 어디쯤 같은 소설은 그냥 가벼운 재미를 취하기보다는 재미의 종류가 달라요. 가벼운 재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 알레고리가 있고 좀 생각하기 좋아하는 분들, 문학에 익숙한 분들이 읽기엔 좋다. 근데 일반 대중이 그걸 재밌게 느끼기에는 좀 벽이 있다. 그런 거. 근데 저는 둘 다 존중을 합니다. 듀나 작가님 스타일도 존중을 하고 황정은 작가님이나 최진영 작가님의 스타일도 존중을 해요. 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의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것이죠.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듀나 작가님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재미의 순으로 따졌을 때 너네 아빠 어딨니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첫 번째 읽을 땐. 나머지 작품들보다. 다른 작품은 난해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걸까. 근데 재밌는 게요, 재미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시 읽었을 때 이 세 작품을 너네 아빠 어딨니가 3위로 가고, 그 다음에 2위가 아까 어디쯤이고 1위가 모자였어요. 왜 이런 재미의 역전이 일어나는가? 재밌죠? 이건 깊이의 차이에서 온다고 봅니다. 듀나 작가님의 이 글은 읽는 대로 이해가 돼요. 이거 읽는 대로, 읽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 이 모든 문장들이 거의 다. 하지만 최진영 작가님 글이나 황정은 작가님 글은 짧은데 그 문장 사이에 간격이 되게 넓어요.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랄까요? 독자가 상상해야 될 영역이 많다는 거죠. 지금 방금 읽어드린 문단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게 거의 없어요. 물론 폐품 처리장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미지, 부총과 가난한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미지라는 게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어떤 문장의 의미 맥락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듀나 작가님의 글보다는 다른 두 작가님의 글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읽혔다. 문장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가 말이죠. 그래서 듀나 작가님의 글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읽는 대로 이해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싫기도 했어요. 아쉽기도 했다. 확실히 글을 잘 쓰십니다. 근데 전 모든 스타일을 존중해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나 드라마화 됐을 때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것은 듀나 작가님의 글이죠. 너네 아빠 어딨니? 좀비물이고요. 자, 내용을 계속 보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건 그냥 넘어가고 이쯤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주인공 이름은 새별이야. 황새별. 이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3X동 판자촌에서 같은 학교 1학년인 동생 새봄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살았지. 앞의 문장에서 난 새별이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어. 걔는 누가 가족에 대해 물으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 동생 새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랑 살아요.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한글 이름들을 단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지 않아? 땡. 틀렸어.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아. 애들의 엄마 아빠는 결코 이상적인 부모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새별이와 새봄이의 엄마는 새봄이가 2살 때 가출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가출한 뒤로 새별이는
한 달 넘게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제 그 애는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걸?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엄마 사진들을 모두 없애버렸어. 세베레가 몰래 하나를 빼돌려 방구석에 숨겨놓긴 했지만 달랑 사진 한 장 가지고는 온전한 기억을 유지하기 어렵지. 그렇다면 아빠는? 만약 어떤 사람이 세베레에게 아빠랑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묻는다면 그 애는 별것 아니라는 듯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거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아빠가 자기랑 동생을 구타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사람 비슷하게 굴기 시작했다는 뜻도 아니야. 그건 단지 세베리가 몇 년 동안 그런 아빠와 살면서 적절하게 흐름을 타는 방법을 익혔다는 말에 불과해. 이 서술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재밌죠? 일단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우리가 상상할 여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여지가 없죠. 너무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글이 깊이를 갖기는 어렵죠.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근데 재밌어요. 재밌으면 됐지 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읽기만 해도 재밌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세베리의 행동이 몽땅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실제로 그 아이는 가끔 벼락처럼 떨어지는 아빠의 폭력 속에서도 놀랄만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어. 이제 쭉쭉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 대한 서사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언니는 클래식을 좋아해요. 우연히 발견한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고 클래식에 통달하게 됐다. 그 다음에 파트 2 넘어가서,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되던 세베린의 집에 균형이 깨진 건 2000X년 9월 28일이었어. 아빠가 술 취해 들어왔죠.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 세봄이한테 강간을 하려고 그랬죠. 그걸 보고 세별이는 아빠를 찔러 죽였죠. 그렇죠? 식칼로 아빠의 목을 그었어.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만큼이나 타당한 행동이었어.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세베리의 계획은 단순했어. 아빠의 시체를 창고에 묻고 상자들을 그 위에 쌓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묻었습니다. 묻었어요. 경쾌하게 진행됩니다, 문장들이. 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다음 날이에요. 한밤중에 세별이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어. 그 애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건 아빠의 뒷모습이었어. 아빠는 자고 있던 세봄이 위에 개구리처럼 쪼그리고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어. 처음에 세별이는 어제의 일을 다시 겪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엔 정신이 조금 들어서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 하지만 둘 다 아니었어. 지금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세봄이 위에서 끄르륵 소리를 내며 침을 흘리는 흑투성이 괴물은 바로 어제 그 애가 칼로 찌르고 베어 죽인 아빠의 시체였어. 뻔뻔스럽게도 그 시체는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있는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해도 흉내는 흉내일 뿐이었어. 사후 경직 때문에 시체의 동작은 뻣뻣했고 입에서 기어나오는 문장들은 단어들의 부조리한 나열일 뿐 어떤 의미도 없었어. 정신을 차린 세봄이는 비명을 지르며 시체의 품 사이에서 빠져나와 언니에게로 달려갔어. 문장을 잘 쓰시죠? 묘사를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죽였어요. 죽여서 또 묻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죽고 묻고 죽고 묻고.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며칠이 지나자 세별이는 자명한 귀납적 추론을 거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밤마다 아빠를 죽여도 밤 12시 24분에는 다시 무덤에서 기어나와 자기랑 세보미를 공격할 거라는 말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베르는 알 수가 없었어. 왜 아빠는 안 죽는 거야? 집터가 안 좋은가? 하긴 산기슭 달동네 터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터가 안 좋은 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묻는다고 그 시체들이 전부 좀비가 되어 살아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아빠만 계속 살아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답이 무엇이건 세베르에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매일 밤 12시에 창고를 지키고 앉아있다가 아빠가 나오면 그때마다 죽이는 수밖에. 나오면 죽이고 나오면 죽이고.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뭐 근데 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7페이지 되고요. 파트 2가 끝납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더 깊이 묻는다. 더 깊이 묻어봤지만 다시 또 뚫고 나와요. 좀 더 시간이 걸릴 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멘트를 위에 발라버리면 못 뚫고 나오지 않나. 근데 이 아이가 그 방법은 쓰질 않아요. 이 소설을 보면 왜 안 쓰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말이죠. 이게 그게 계속 의문이더라고요. 시멘트 바르면 안 돼? 혹은 어떤 그 사람 한 명 정도 넣을 수 있는 어떤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고 같은 거를 사서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럼 못 나오겠죠. 그 안에 뭐 자물쇠 같은 걸로 잠가 버리면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지? 나중에 세별이가 돈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을. 근데 이게 좀 의문이죠. 누구나 당연시하게 던질 수 있는 의문인데 그런 의문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했다. 소설이.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를 만들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작가가 뭐 고이든 아니면 차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든 간에 그 해답을 뛰어넘어 버린다면, 스킵한다면 큰일이다. 요런 류의 소설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상식적인 해답에 대해서 어떻게든 응답을 하는 것.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응답이 안 되면 이게 자꾸 걸리거든요. 그 질문이. 아니 왜 시멘트 안 바르지?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게. 이런 류의 소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해답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재밌어요. 어떤 황사장 계신가 하면서 중년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남자도 밤 늦게까지 버티고 있다가 세별이 아빠가 좀비화돼서 깨어난 거에 물려서 좀비가 돼버리죠. 좀비 2명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차를 몰고 왔는데 그 차에서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세별이가 발견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자금이 생긴 거죠. 그랬다. 좋아요. 이런 전개 좋고 재밌습니다. 재밌고 세별이와 세범이는 그 순식간에 생긴 돈을 갖고 쇼핑을 하죠. 그리고 윤진이라고 같은 반장인데 그 엄마를 만나서 자기가 클래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걸 보여주죠. 우연한 계기로. 그 곡이 뭔지 아니? 그제야 세별이는 자기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허겁지겁 정신을 차린 아이는 음악에 집중했어. 저게 뭐지? 맞아, 쇼팽이야. 연습곡인가? 아니, 전주곡이야. 몇 번이지? 빗방울은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곡인데 5초 만에 잽싸게 생각을 정리한 세별이는 대답했어. 쇼팽의 17번 전주곡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에피소드. 세별이에 대한 에피소드고요.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윤진이 엄마 집에 놀러가서 초대받아서 얘 이 곡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뭐야, 제목 맞히기 퀴즈쇼를 하려고 여기까지 불러온 거야? 세베리는 마치 관중들 앞에선 재주 부리는 물기라도 된 것 같았어. 쭉 가서 세베리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살짝 머금고 느릿느릿하게 말했어.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5번, 사악장, 아다지에토, 레너드 번스타인, 비엔나 필하모닉, 1987년, 도이치 그라모폰.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6학년짜리가 맞췄다. 외우고 있다. 아줌마들은 마치 말하는 원숭이라도 본 것처럼 소파 위에서 일제히 굳어버렸어. 이걸 보여줍니다. 세베리의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챕터 4. 지금까지 나는 무대가 되는 달동네를 세베린의 갖고만 사는 텅 빈 공간처럼 그렸어. 정말 그 동네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 이야기라는 게 원래 그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정보를 억지로 중간에 끼워 넣을 이유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작가가 이제 작가의 의지로 이야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요. 재밌죠?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서술이 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세베리가 음악을 아까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챕터를 동원해서 서술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필요했을까? 어쨌든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벨의 아빠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묻죠. 근데 애들은 이제 둘러댑니다. 아빠 출장 갔어요. 그리고 이 두 좀비를 묶어놨는데 좀비들이 두 마리가 밤마다 이제 튀어나오면 애들 잡은 거죠. 때려잡았죠. 묶고 어느 순간 얘네들이 탈출해가지고 다시 또 세별이가 이 좀비들을 다시 가두고 그런 에피소드 나오고요. 나중엔 좀비가 네 명이 됩니다. 할아버지도 걸려들고 전도사도 걸려들고 좀비가 4명 되고 엄마 다시 찾아오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부적도 받아옵니다. 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비한테 보이지 않는 좀비가 못 보는 부적을 받아오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결국 좀비 4마리가 탈출하고 땅굴을 통해 나간 건 좀비들 뿐만이 아니었어. 지난 몇 주 동안 좀비들과 동고동락하며 종종 그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반대로 살을 뜯어먹었던 수십 마리의 쥐들 역시 그들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갔던 거야. 이렇게 돼서 마지막 챕터 6. 넌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니? 장중한 파멸, 매서운 건선징악, 가슴 따뜻한 해피엔딩, 쿨하게 열린 결말? 어떤 것이어도 다 좋아. 다 들어줄 수 있어. 결국 어디에서 이야기를 자르느냐의 문제니까. 나는 어떠냐고? 해피엔딩. 언제나 해피엔딩이지. 네가 괜찮다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가자. 이게 작가가 결정을 한 거죠. 작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서울 시내가 다 이제 좀비들로 넘치고 국가 비상사태가 난 거죠. 근데 세별이와 세범이는 좀비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적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유유히 도시를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보석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살기도 하고 생존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 이런 겁니다. 발끝에 걸린 페르시아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들고 서남향으로 창문이 나 있는 복도로 간 세별이는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 서곡을 흥얼거리면서 창틀 위에 놓인 상추 화분들과 슬슬 아가티가 나기 시작하는 그의 작고 파리한 얼굴이 비치는 창문과 아가씨티가 나기 시작하는 깨진 창문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맞은편 건물들과 몇 달 전 좀비들에게 뜯어먹힌 특공대원들이 길게 남긴 핏자국이 아직도 아스팔트 위에 선명한 텅 빈 차도와 슬슬 밖으로 기어나와 적당히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진 동료들을 고르는 좀비들과 한동안 동네 전체를 붉게 물들이다 서서히 꺼져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 예뻐라 라고 그 애는 생각했어. 요게 끝입니다. 그죠? 예, 좀비 이야기인데 재밌게 잘 풀어냈어요. 되게 좋게 봤고 좋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이건 직접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풀어냈죠. 좀비가 된 이유는 흙을 먹고 황토 흙이었기 때문에 좀비가 됐다. 이것도 알레고리 소설이죠. 여기서 상징하는 알레고리는 뭘까요? 여기서 왜 아빠가 하필 좀비가 됐을까요? 그리고 첫째, 자녀들, 그 누이와 동생, 여자 아이 2명이 살아남고 그 아이들이 밤마다 살아나는 아빠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뭐 페미니즘의 맥락으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가부장이잖아요. 아버지의 상징성은 너무 뻔하죠.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권력,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버지는 뭐 권위의 상징이죠. 명령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어떤 대상일 수 있겠죠. 아버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밤마다 죽여도 다시 되살아나는 아버지,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아무리 기존 체제와 권력의 이데올로기에 저항을 해도 하룻밤은 이길 수 있어. 하룻밤은 운 좋게 이길 수 있는데 다음날 밤이 되면 반드시 되살아난다. 그럼 또 죽여야 돼. 영원한 투쟁인 거죠. 평생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걸 잘 표현한 거죠, 이 소설이. 여자 아이 둘이 또 살아남은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알레고리를 갖고 소설을 잘 썼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